안녕하세요. 뇌과학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이 시리즈를 시작할 때는 뇌라는 기관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8편을 준비하면서 이 뇌가 더 이상 그냥 작동하는 기관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뇌는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경험으로 변하고 나이로 변하고 반복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술의 손에 의해서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지막 편에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뇌가 스스로를 설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설계하는 뇌와 설계되는 뇌가 같은 하나의 뇌라면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답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들고 있어 보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편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뇌가 스스로를 설계하는 시대의 입구에 서 있다고. 오늘은 그 입구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문을 밀고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짚고 가야 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뇌는 원래부터 변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20세기 초까지 과학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성인의 뇌는 고정되어 있다. 한번 완성되면 더 이상 새로 만들어지지도 변하지도 않는다. 이 생각을 가장 유명하게 기록으로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산티아고 라모니 카할. 스페인의 신경해부학자이자 1906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뉴런이라는 세포 하나하나가 독립된 단위라는 사실을 증명해 현대 신경과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가 1928년에 펴낸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성인의 중추신경계에서 신경 경로는 고정되어 있고 끝났고 불변이다. 모든 것은 죽을 수 있지만 아무것도 재생되지 않는다. 미래의 과학이 이 가혹한 결정을 바꿔줄 수 있다면 그것은 미래의 몫이다. 이 말이 이후 수십 년간 신경과학의 상식이 됩니다. 뇌는 정해져 있고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한 번 다친 뇌는 영영 다친 뇌이고 한 번 늙은 뇌는 영영 늙은 뇌라는 것. 첫 균열은 작은 동물에게서 옵니다. 1960년대 미국 UC 버클리에 마크 로젠츠바이크라는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쥐를 두 종류의 환경에 나누어 키웁니다. 한쪽 쥐들은 친구들과 함께 장난감과 미로와 쳇바퀴가 가득한 우리에 두었습니다. 다른 쪽 쥐들은 혼자 아무것도 없는 빈 우리에 두었습니다. 몇 달 뒤 쥐들의 뇌를 열어 비교해 봤습니다. 결과는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란 쥐들은 대뇌 피질이 더 두꺼웠습니다. 시냅스 수도 더 많았습니다. 같은 종의 쥐인데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물리적으로 다른 뇌를 가지게 된 겁니다. 카알의 선언에 처음으로 본격적인 금이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현상이 인간에게서도 확인됩니다. 뇌졸중으로 왼쪽 운동 피질이 손상된 환자를 떠올려 봅시다. 그 영역은 오른손과 오른팔을 움직이게 하는 명령을 내리는 곳입니다. 그 영역이 죽어버리면 예전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오른팔은 영영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환자들은 훈련을 통해 오른팔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일부 기능을 되찾습니다. 그 뇌를 MRI로 찍어보면 놀라운 일이 보입니다. 손상된 영역 자체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의 멀쩡한 영역이, 죽은 영역이 하던 일을 대신 맡기 시작한 것이 보입니다. 뇌가 스스로 배선을 바꾼 겁니다. 미국 엘라베마 대학의 에드워드 토브라는 과학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는 뇌졸중 환자의 멀쩡한 쪽팔을 장갑으로 아예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마비된 쪽팔만 쓰도록 강제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몇 주에 걸쳐서. 이것이 제압 유도 운동 치료, CIMT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억지로라도 마비된 팔을 쓰게 하니 뇌의 다른 영역이 그 팔을 움직이는 법을 새로 학습했습니다. 앞서 4편에서 봤던 런던 택시기사들의 해마 이야기도 이 흐름 위에 있었습니다. 환경과 훈련이 실제로 뇌의 모양을 바꾼다는 사실. 이것을 신경과학은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플라스티시티, 점토처럼 모양이 바뀔 수 있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뇌는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점토에 가깝습니다. 한번 굳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면 여전히 모양이 바뀝니다. 나이가 든 뒤에도 그렇습니다. 속도는 느려지지만 가소성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과학자들은 새로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뇌가 원래 바뀔 수 있다면 그 변화를 우리가 직접 유도할 수는 없을까? 병든 뇌, 약해진 뇌, 고장난 뇌를 우리가 바깥에서 바꿔볼 수는 없을까?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은 뇌 바깥에서 뇌를 건드리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병든 뇌, 오작동하는 뇌를 바깥에서 바로잡을 수는 없을까? 첫 번째 답은 뜻밖의 자리에서 나옵니다. 수술실에서, 완전히 우연히. 1987년 프랑스 그르노블의 한 병원. 신경외과 의사 알림 루이 베나비드가 수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본태성 떨림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물컵도 들지 못하고 글씨도 쓰지 못하는 병입니다. 약이 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수단은 뇌의 한 부분, 시상이라는 곳에 작은 영역을 파괴하는 수술이었습니다. 그곳을 태워서 떨림 신호가 지나가는 회로를 끊어버리는 방식입니다. 파괴하기 전에 베나비드는 늘 하던 확인 작업을 했습니다. 가느다란 전극을 시상에 찔려 넣고 낮은 전류를 흘려봅니다. 주파수는 보통 50Hz였습니다. 정말 이 자리가 맞는지, 여길 파괴했을 때 환자에게 부작용이 없을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베나비드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주파수를 조금씩 올려보면 어떻게 될까? 60Hz, 70Hz, 80Hz, 그리고 100Hz 바로 아래에 이르렀을 때 환자의 손떨림이 멈췄습니다. 자극을 끄자 떨림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켜자 멈췄습니다. 껐다 켰다 하는 동안 떨림은 정확히 자극을 따라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베나비드는 자기가 무엇을 본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뇌를 파괴하지 않고도 전기 자극만으로 증상을 조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자극을 껐다 켰다 하는 대로 실시간으로. 이것이 오늘날 신분의 자극술이라 부르는 기술의 시작이었습니다. 영어로는 Deep Brain Stimulation, 줄여서 DBS라고 합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뇌의 특정 부위에 머리카락 굵기의 전극을 심습니다. 그 전극은 가느다란 선으로 목을 지나 쇄골 아래에 심어진 작은 배터리까지 연결됩니다. 배터리는 전기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뇌의 어떤 회로를 계속 자극하거나 어떤 회로는 계속 억누르는 방식으로요. 뇌에 페이스메이커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심장이 제 리듬을 잃었을 때 외부 기계가 리듬을 잡아주듯이 뇌의 리듬도 바깥 기계가 잡아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후 DBS는 시상에서 더 깊은 곳, 시상 미택이라는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이 표적은 파킨슨병의 거의 모든 증상을 드라마틱하게 완화시킨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떨림뿐 아니라 몸이 굳는 현상, 움직임이 느려지는 현상까지 함께 좋아집니다. 파킨슨병을 겪어보셨거나 가족이 환자인 분이라면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손이 심하게 떨려 물컵도 들지 못하던 환자가 의사가 쇄골밑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거짓말처럼 떨림이 멈추는 장면. 환자에게는 몇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2014년 베나비드는 의학 분야에서 가장 큰 상 중 하나인 라스커상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십수만 명의 환자들이 DBS 수술을 받았고 그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파킨슨병뿐 아니라 본태성 떨림, 근긴장 이상증, 그리고 최근에는 치료 저항성 우울증과 강박장애에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뇌를 바꾸는 방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DBS처럼 두개골을 열 필요도, 전극을 심을 필요도 없는 방식입니다. 머리 바깥에서 자기장을 쏘아서 뇌 안의 뉴런을 흥분시키거나 가라앉히는 기술. 이것을 경두계 자기자극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줄여서 TMS. 원리는 이렇습니다. 머리 옆에 도넛 모양의 장치를 갖다 댑니다. 그 장치 안에서 강한 전자기 펄스가 발생합니다. 자기장은 두개골을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리고 뇌 표면의 뉴런들을 흔들어 깨우거나 반대로 조용히 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적용 분야는 우울증입니다. 그것도 약이 듣지 않는 우울증. 항우울제를 몇 년 동안 복용해도 차도가 없던 환자들. 이런 환자들의 뇌 앞쪽, 왼쪽 전전두엽에 TMS를 걸어주면 상당수가 호전됩니다. 몇 주 동안 거의 매일 한 번에 30분 정도의 치료를 받습니다. 2008년 미국 FDA가 치료 저항성 우울증의 TMS 사용을 공식 승인했고
그 뒤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최근에는 스탠퍼드 대학이 세인트라는 집중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5일 동안 강한 자극을 집중적으로 걸어주는 방식으로 임상시험에서 몇 년을 시달리던 중증 우울증 환자들의 상당수가 관해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관해는 우울증이 거의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것은 분명히 희망의 기술입니다. 떨리던 손이 멈추고 우울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던 사람이 다시 아침을 맞게 됩니다. 이 기술을 만나지 않았다면 훨씬 힘든 삶을 살았을 사람들에게 DBS와 TMS는 말 그대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멈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DBS와 TMS는 분명히 치료 기술입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것은 바깥에서 뇌의 작동을 직접 조절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회로는 강화하고 어떤 회로는 억누릅니다. 어떤 부위의 활동은 켜고 어떤 부위의 활동은 끕니다. 그 결정은 누가 내리는가? 환자의 뇌 자신이 아닙니다. 의사와 기계가 함께 내립니다. 치료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의 개입은 당연히 정당합니다. 환자들도 동의하고 결과도 좋습니다. 누구도 이 기술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술이란 것은 한번 문이 열리면 그 다음 질문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치료가 아닌 더 나은 삶을 위해서도 이 자극을 쓸 수 있을까?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 슬픔을 견디기 위해 어디까지가 의학이고 어디부터가 뇌를 설계하는 일인가? 이 질문은 뒤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일단은 전기와 자기장으로 뇌를 바꾸는 방식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방식이 바깥에서 뇌를 건드리는 일이라는 것까지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뇌를 바꾸는 또 다른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바깥이 아니라 몸 안에서부터 뇌에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살면서 한 번쯤은 써봤을 방법. 약입니다. 약은 자극과 조금 다릅니다. DBS와 TMS가 뇌 바깥에서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라면 약은 삼켜서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혈관을 타고 뇌에 닿아 뇌의 화학을 바꿉니다. 사실 우리는 이 방식을 오랫동안 써왔습니다. 커피, 술, 진통제 모두 뇌에 작용하는 약입니다. 그런데 현대 정신약물학은 전혀 다른 시작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히 우연한 시작입니다. 1952년 프랑스의 한 결핵병동, 이프로니아지드라는 새로운 결핵약이 환자들에게 투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환자들이 결핵이 낫는 것과 별개로 기분이 이상하게 좋아집니다. 오랜 기간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의사들이 당황했습니다. 이 약이 도대체 환자의 무엇을 바꾼 건가? 그 장면이 현대 항우울제 연구의 시작이었습니다. 원래 목적은 결핵이었는데 이 약이 뇌에도 작용한다는 것이 우연히 드러난 겁니다.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수많은 항우울제가 개발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1980년대 말 등장한 프로작입니다. 프로작은 SSRI라고 불리는 약의 대표입니다. 영어로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는 뜻입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뇌 안의 뉴런들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때 세로토닌이라는 화학물질을 씁니다. 신호를 보낸 뒤에는 세로토닌을 다시 회수합니다. SSRI는 이 회수 과정을 방해합니다. 그러면 세로토닌이 시냅스에 더 오래 머뭅니다. 이 방식으로 많은 우울증 환자들의 증상이 완화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가 대중에게 퍼집니다. 우울증은 세로토닌이 부족한 병이다. 이 설명은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고 환자들에게 자기 증상을 설명해주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지난 40년간 수많은 의사들과 약 광고가 이 설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이 단순한 그림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영국 UCL 연구팀이 대규모 리뷰를 발표하며 우울증 환자의 세로토닌 수치가 낮다는 일관된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반박 논문도 이어지며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세로토닌 부족 때문이다 라는 설명은 지나치게 단순했다는 것. 뇌 안에서 기분을 만드는 회로는 한 가지 물질로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세로토닌, 도파민, 글루타메이트
수많은 물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스트레스, 수면, 운동, 인간관계, 어린 시절의 경험, 그 모든 것이 이 회로에 영향을 줍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SSRI 같은 항우울제가 실제로 효과를 보는 환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이 정확히 어떻게 작용해서 기분을 바꾸는지는 지금도 완전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바꾸는 법은 알아도 왜 바뀌는지는 여전히 모릅니다. 더 놀라운 발견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원래는 마취제로 쓰이던 케타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약을 아주 낮은 용량으로 약물에 반응하지 않던 중증 우울증 환자에게 투여했더니 몇 시간 안에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기존 항우울제가 몇 주씩 걸려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속도입니다. 그리고 케타민은 세로토닌이 아니라 글루타메이트라는 다른 전달 물질 시스템에 작용합니다. 2019년 미국 FDA는 케타민의 한 형태인 S케타민을 우울증 치료제로 공식 승인합니다. 이 일이 주는 의미는 큽니다. 뇌에서 기분을 만드는 길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것.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길들이 더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약은 뇌를 바꿉니다. 분명히 바꿉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온 만큼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약은 뇌의 스위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뇌라는 오케스트라의 조명 같은 것입니다. 어떤 악기가 더 잘 들리게 할 수는 있지만 무슨 곡을 연주할지는 오케스트라 전체가 함께 결정합니다. 뇌가 무언가를 연주하는 방식, 그 자체를 우리는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앞서 본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질환의 근본 치료제가 아직 없는 이유도 여기에 맞닿아 있습니다. 뇌의 복잡함 앞에서 약은 아직 겸손한 도구입니다. 자, 지금까지 뇌를 바꾸는 두 가지 방식을 봤습니다. 바깥에서 자극하거나 안에서 약물로 작용하거나 둘 다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둘 다 뇌의 바깥 언어로 뇌에 말을 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과학자들은 한 걸음 더 나가려 합니다. 뇌가 쓰는 바로 그 언어로 뇌 안에 직접 들어가 보려는 시도. 뇌 속에 기계를 심는 것. 자극도 약도. 결국은 뇌 바깥에서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전극은 두개골 위에 놓였고 약은 혈관을 타고 돌아다녔습니다. 뇌는 그 신호를 받아 자기 방식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학자들은 다른 길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뇌가 쓰는 바로 그 언어로 뇌 안에 직접 들어가 보는 것. 신호를 밖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뇌가 만드는 신호를 직접 읽고 직접 쓰는 것. 이 이야기는 한 젊은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해야 합니다. 매트 네이글, 미국 매사추세츠 출신의 21살 청년. 2001년 어느 여름밤 칼에 찔려 척수가 끊기면서 목 아래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뇌 자체는 멀쩡했습니다. 뇌는 여전히 움직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었지만 그 명령이 몸에 전달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2004년 브라운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존 도너휴 연구팀이 매트에게 제안을 합니다. 뇌의 운동 피질에 작은 칩을 심고 뇌가 만드는 전기 신호를 직접 읽어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장치의 이름은 브레인 게이트. 4mm짜리 실리콘 칩 위에 머리카락 굵기의 전극 100개가 박힌 물건이었습니다.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이런 장치를 통틀어 BCI,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부릅니다. 매트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2004년 6월 그의 뇌에 칩이 자리 잡습니다. 수술 몇 주 뒤 첫 시험. 매트가 왼손을 움직인다고 상상하자 컴퓨터 화면의 커서가 움직였습니다. 매트의 팔은 그대로였습니다. 움직인 것은 오직 그의 뇌, 그리고 화면 위의 커서였습니다. 한 남자가 팔을 쓰지 않고 뇌의 신호만으로 기계를 움직인 인류 최초의 순간이었습니다. 매트가 열어놓은 그 문은 그가 떠난 뒤에도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사지마비 환자가 노브팔로 커피잔을 집어 자기 입으로 가져가 마셨고 음성을 잃은 환자의 뇌 신호가 실시간으로 문장이 되어 화면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 속에만 있던 일들이 임상 현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일론 머스크가 세운 뉴럴링크라는 회사가 첫 인간 시술을 시행합니다. 환자는 놀랜드 아르보.
2016년 다이빙 사고로 어깨 아래가 마비된 30대 남자였습니다. 뉴럴링크가 개발한 N1이라는 장치가 그의 운동 피질에 이식되었습니다. 64개의 유연한 스레드 위에 총 1024개의 전극이 달려 있었습니다. 매트 네이글의 브레인 게이트보다 10배 많은 채널이었습니다. 수술은 로봇이 집도했습니다. 2달 뒤 공개된 영상. 놀랜드가 뉴럴링크 직원과 온라인으로 체스를 두고 있었습니다.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면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만 다음 수를 두고 있었습니다. 놀랜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럴링크 전에는 문자 하나 보내는데 5분, 10분, 15분씩 걸렸어요. 지금은 몇 초면 됩니다. 물론 문제도 있었습니다. 수술 후 한 달쯤 지나자 이식된 전극 스레드 중 일부가 뇌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기능하는 전극이 15% 정도로 줄어듭니다. 연구팀은 소프트웨어를 수정해 성능을 회복시켰고 그 이후 수술 기법도 개선했습니다. 2025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약 80명의 환자가 여러 종류의 BCI 장치를 이식받았습니다. 뉴럴링크를 포함한 여러 회사와 연구팀이 계속해서 환자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이야기는 명백히 희망의 기술입니다. 마비된 사람들이 세상과 다시 연결됩니다. 말을 잃은 사람이 다시 말합니다. 인간의 존엄을 되찾아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중요한 지점이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BCI는 주로 뇌의 신호를 읽는 방향이었습니다. 뇌가 만든 움직임의 명령을 읽어서 그것을 기계의 명령으로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매트 네이글도 놀랜드 아르보도 그랬습니다. 생각으로 커서를 움직이고 체스를 두고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뇌가 운전석에 있었고 기계는 그 명령을 바깥으로 옮기는 도구였습니다. 뇌에서 바깥으로 신호가 나가는 방향. 그런데 반대 방향이 있습니다. 뇌에 신호를 넣는 방향. 바깥에서 설계된 신호를 뇌에 직접 입력해 뇌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입니다. 사실 앞서 2장에서 본 DBS와 TMS가 이 방향의 원시적인 형태입니다. 다만 지금은 아주 대략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어떤 회로 전체를 흥분시키거나 어떤 부위를 통째로 억누르거나. 그런데 만약 언젠가 뇌의 신호 체계를 훨씬 정밀하게 알게 되어서 특정한 감정, 특정한 결정, 특정한 기억을 뇌에 정확히 써 넣을 수 있게 된다면 그때 우리가 느끼는 생각은 과연 우리 자신의 것일까요? 앞선 편들에서 우리가 오래 붙잡고 있던 뇌가 곧 나라는 전제가 이 방향에서는 조금 다르게 흔들립니다. 누군가 내 뇌에 이런 결정을 내려라는 신호를 정확히 써넣을 수 있다면 그 결정은 여전히 내 것입니까? 이런 기술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기술 발전의 방향은 언제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향해 가왔습니다. 이 방향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보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더 근본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지금의 BCI 기술 자체만 봐도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하나 따라 나옵니다. 만약 읽는 기술만이라도 충분히 안전해진다면, 충분히 저렴해진다면, 그리고 사용법도 더 쉬워진다면 건강한 사람도 이것을 쓸 것인가? 기억을 보조하기 위해, 외국어를 더 빠르게 배우기 위해, 감각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다른 사람의 뇌와 직접 대화하기 위해 이것은 치료일까요? 아니면 인간 능력의 향상일까요? 영어로는 인핸스먼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관점이 더 있습니다. 뇌에 직접 개입하는 일이 인간 존엄성이라는 것을 훼손하는 일은 아닐까? 인간이 인간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지점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라는 것. 그 스스로의 자리에 기계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인간이라고 불러온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치료를 위해 칩을 심는 사람에게는 이 질문이 다르게 들립니다. 움직일 수 없던 몸이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일에 존엄을 되찾아주는 것이지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놀랜드 아르보 자신도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이 더 나아지기 위해 칩을 심는다면 그때는 어떤가요? 뇌에 직접 심는 칩은 우리 몸의 일부가 됩니다. 어디까지가 도구이고 어디부터가 뇌 자체의 변경인가? 신경윤리학자들은 아직 이 질문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합의가 도달하기 전에 기술이 먼저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분명합니다. 100년 전 카알이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그 뇌,
그 뇌 안에 이제 1024개의 전극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전극을 설계한 것은 다름 아닌 또 다른 인간의 뇌입니다. 20세기는 뇌를 관찰한 시대였습니다. 21세기는 뇌에 개입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개입을 넘어 통합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줄로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뇌가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됐고, 우리가 그 변화를 자극으로, 약물로, 그리고 칩으로 유도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런데 인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뇌를 바꾸는 것을 넘어 뇌 자체를 모방한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1940년대 워런 맥컬럭과 월터 피츠라는 두 연구자가 뉴런 하나의 작동 방식을 수학식 하나로 바꿔 적었습니다. 뉴런이 받는 신호를 더해서 일정한 값을 넘으면 다음 뉴런에게 신호를 보내는 구조. 앞선 편에서 본 뉴런의 작동을 수식 한 줄로 압축한 겁니다. 이 수식이 수십 년간 잊혔다가 다시 꺼내지고 서로 엮여 복잡해지고 수십억 개로 늘어나면서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것이 되었습니다. 860억 개의 뉴런과 100조 개의 시냅스를 수학으로 번역해 기계 안에 구현하려는 시도. 이제 그 시도는 단순한 연구를 넘어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앞선 편들이 다시 한 줄씩 떠오릅니다. 진화가 5억 년에 걸쳐 만든 뇌, 전기와 화학으로 대화하는 뉴런, 그 뉴런이 만드는 현실과 기억, 감정 없이는 결정하지 못하는 이성, 의식이라는 가장 어려운 수수께끼,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믿는 자리와 이미 움직이고 있는 뇌 사이의 간극.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뇌가 이제 자기 자신을 바꾸려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모방한 것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던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뇌가 뇌를 설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설계자와 설계물이 같은 뇌라면 이것은 진화의 연장일 수 있습니다. 뇌가 스스로를 진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낸 것일 수도, 아니면 진화와는 다른 것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자연 선택이 아니라 설계가 방향을 잡는 시대. 어느 쪽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경계 위에 서 있습니다. 8편을 돌아보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860억 개 뉴런이 만든 가장 놀라운 작품은 어쩌면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는 시도 그 자체일지 모릅니다. 다음 시리즈에서는 그 뇌가 만들어낸 또 다른 뇌의 이야기를 합니다. 수학으로 번역된 뇌, 실리콘 위의 뉴런, 인간이 만든 지능. 그것이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8편을 만들면서 뇌에 대해 얼마나 알게 됐는지를 돌아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많이 알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뇌가 얼마나 모르는 영역인지를 더 잘 알게 된 것에 가깝습니다. 이번 편을 준비하면서 가장 오래 마음에 남은 장면은 2004년 매트 네이글이 처음으로 생각만으로 커서를 움직인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팔은 그대로였습니다. 움직인 것은 오직 그의 뇌와 화면 위의 커서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희망을 느끼는 제가 있고 동시에 한 가지 불안을 느끼는 제가 있었습니다. 뇌에서 밖으로 신호가 나가는 방향은 그런대로 받아들일만 한데 반대 방향, 바깥에서 뇌 안으로 신호가 들어가는 방향은 생각할 때마다 조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기술의 발전이라면 그 발전 앞에서 어디까지가 나인가를 스스로 지키는 일은 각자의 몫으로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답은 전혀 없습니다. 이 시리즈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리즈는 인공지능 이야기입니다. 뇌를 모방해 만든 기계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